과연 옳은 반란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때때로 가장 정당해 보이는 명분이 오히려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해주곤 합니다. 오늘 저희는 조선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건, 바로 그 반정의 비극적인 서막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정의로운 반란으로 포장되었던 그날의 일들이 과연 어떤 의도를 품고 있었고, 또 어떤 치명적인 결말을 불러왔으며,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을까요? 왕위를 찬탈했던 자의 숙명과 그로 인해 벌여진 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얽히고 설켜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선 인간적인 고뇌와 역사의 아이러니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조선의 15대 왕이었던 광해군은 참으로 고독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와 새롭게 떠오르는 후금이라는 두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그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감행해야만 했죠.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이었고 국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선택한 것은 바로 실리였습니다. 대의명분보다는 백성의 안위와 국가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야말로 냉정하고 현실적인 외교였죠. 명나라의 파병 요청에도 불구하고 후금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며 양쪽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두운 궁궐에서 홀로 밤늦도록 고뇌하던 그의 모습은 어쩌면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고독한 군주의 상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해군의 실리적인 선택은 당시 조선 사회를 지배하던 유교적 명분론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특히 명나라에 대한 사대 의리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사대부들에게는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못마땅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죠. 조정 대신들은 대북파와 서인 세력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대북파는 광해군과 함께 권력을 장악하며 그의 정책을 지지했지만 서인 세력은 점차 조정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날마다 커져만 갔고 광해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광해군이 폐륜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 배경 또한 이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형 임해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등 유교적 도덕관념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비록 당시 왕실의 복잡한 권력 다툼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서인 세력은 이를 광해군을 끌어내릴 강력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을 폐륜하로 규정하며 그의 모든 정책과 통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밀리에 모여 광해군을 비판하던 서인 학자들의 모습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를 넘어 새로운 왕조를 꿈꾸는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이처럼 광해군의 고독한 실리 외교와 대북파의 권력 장악, 그리고 서인 세력의 소외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반정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불만과 불안이 가득했던 그 시절, 서인 세력은 광해군에 대한 반감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죠. 그들의 눈에는 광해군의 통치가 더 이상 조선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위태로운 길로 보였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불만과 불안은 거대한 폭풍이 되어 광해군을 향해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해군을 향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던 그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광해군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서인 세력의 물밑 작업이었죠. 이들은 광해군을 끌어내릴 명분으로 폐모살제, 즉 어머니를 패하고 형제를 죽인 폐륜을 내세웠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명분은 없었을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정적을 넘어 새로운 왕조를 꿈꾸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류, 이기, 이괄, 김자점 같은 인물들이 그 중심에 있었죠. 그들은 깊은 밤, 어둠 속에서 비밀리에 모여 광해군을 몰아낼 반정을 모의했습니다. 마치 거미줄을 치듯 촘촘히 계획을 짜고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규합하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나 대북파의 권력 장악이 모두 조선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로 비쳤을 겁니다. 조선의 미래는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었겠죠.
하지만 왕을 끌어내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병력을 모으는 것을 넘어 새로운 왕의 얼굴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정통성을 갖춘 왕실 인물이었죠. 그들의 시선은 선조의 손자이자 정원군의 아들인 능양군에게 향했습니다. 능양군은 광해군과는 다른 대명유리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서인 세력의 입맛에 딱 맞는 인물이었죠. 그들은 능양군을 찾아가 자신들의 뜻을 밝히고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능양군 역시 광해군에게 소외되어 있던 터라 이 제안을 쉽게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또한 자신의 운명이 뒤바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갑옷을 걸치고 비장한 표정으로 결의를 다지는 능양군의 모습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거대한 쿠데타의 서막이 오를 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1623년 3월 12일 한밤중이었습니다. 고요했던 궁궐의 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김유와 이기, 이괄 등이 이끄는 반정군은 어둠을 틈타 궁궐로 침투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칼날이 번뜩이는 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궁궐 전체를 감쌌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광해군 측근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지만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반정군의 기세는 거셌습니다. 빗발치는 화살과 칼이 오가는 전투는 궁궐 내부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혼란과 공포가 가득한 밤, 광해군은 잠옷차림으로 급히 피신하려 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헤치며 도망쳤지만 이미 궁궐은 반정군의 손에 넘어간 뒤였죠. 결국 창덕궁 후원에 숨어있던 광해군은 반정군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왕의 자리가 뒤바뀌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반정군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을 새로운 왕, 인조로 옹립했습니다.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왕의 교체에 혼란스러워했고 궁궐은 승자의 환희와 패자의 절망이 교차하는 공간이 되었죠. 인조는 즉위와 함께 반정 세력에게 공로를 치하하는 논공행상을 펼쳤고 그들은 이제 조선의 새로운 권력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폐위된 광해군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참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폐세자지, 그리고 폐비 유씨는 물론 광해군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비참한 유배 생활과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위를 찬탈한 자의 환희 뒤에는 버려진 자들의 피눈물 나는 서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으로 남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고통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인조반정은 단순히 왕의 교체를 넘어 조선의 외교 정책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정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대명유리는 인조 정권의 새로운 외교 기조로 굳어졌죠. 광해군이 추구했던 실리적인 중립외교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명나라에 대한 유리를 강조하며 후금에 대한 강경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불러올 불길한 그림자를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새롭게 들어선 인조 정권은 서인 세력의 주도 아래 철저하게 명분론을 앞세웠습니다. 오직 명나라만이 조선의 아버지 국가이며 후금은 오랑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죠. 이러한 대명유리는 단순한 외교적 스탠스를 넘어 인조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념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러한 명분론이 과연 조선의 안녕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광해군이 고뇌하며 지켜왔던 실리 외교의 균형은 깨졌고 조선은 이제 명과 후금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조 정권의 친명배금 정책은 당장은 정당하고 옳은 길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가장 정당해 보이는 명분이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말하죠. 이 선택은 결국 조선을 거대한 비극 속으로 몰아넣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어떤 참혹한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인조반정이라는 씨앗이 맺은 첫 열매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623년 3월 13일 피비린내 나는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자 능양군은 드디어 곤룡포를 입고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인조, 조선의 제16대 왕이었죠. 반정을 성공시킨 서인 세력은 이제 승리자가 되어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고 막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옳은 일을 행한 위로운 자들이라는 칭호가 주어졌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서 당당히 권력을 누렸죠. 하지만 이 승리의 환호성 뒤편에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운명에 내던져진 이들의 절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패자의 고통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법이죠. 쫓겨난 광해군과 그의 가족들은 그야말로 처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것도 모자라 그는 서인 세력이 주장한 폐륜의 죄목 아래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야 했죠. 한때 화려한 궁궐에서 조선을 통치하던 군주가 남루한 옷차림으로 멀고 먼 유배길에 오르는 모습은 권력의 덧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광해군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폐세자 진은 이미 반정 과정에서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강화도에 갇힌 채 아버지를 대신해 온갖 고초를 겪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은 당시의 참혹함을 짐작게 하죠. 한 왕가의 몰락은 이토록 잔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광해군의 아내이자 폐세자의 어머니였던 폐비 유씨 역시 남편과 아들을 따라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녀의 삶은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된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인조반정은 단순히 왕을 바꾸는 것을 넘어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비극적인 그림자를 드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승자에게는 환희를, 패자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명분, 바로 대명유리는 더욱 확고한 외교기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인조 정권에게 있어 명나라는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문화와 정통성을 지켜준 아버지의 나라였고 오직 그들에게만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신념이 강했죠. 반면 급성장하던 후금은 여전히 오랑캐로 치부되며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어렵게 쌓아올렸던 실리적인 중립외교는 철저히 부정되었고 조선은 이제 명나라 편에 서서 후금과 정면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죠. 하지만 이러한 명분론에 입각한 친명배금 정책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너무나도 안일하게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후금은 이미 만주를 통일하고 국호를 청으로 바꾸며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들은 조선이 명나라와 맺고 있는 굳건한 관계를 끊어내고 자신들에게 복속시키려 했습니다. 조선의 강경한 태도는 결국 후금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불길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 불과 4년 만인 1627년 후금의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 조선 땅을 침략해 들어오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정묘호란의 시작이었죠. 광해군이 피하고자 했던 전쟁의 그림자가 인조반정 이후 더욱 짙게 드리워진 겁니다. 과연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새로운 정권이 내세웠던 친명배금 정책은 예상대로 후금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1627년 압록강을 건넌 후금의 군대는 순식간에 의주를 함락하고 파죽지세로 남하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정묘호란의 서막이었습니다. 인조와 조정은 혼비백산하여 강화도로 피난을 떠났고 미처 피하지 못한 백성들은 고스란히 전쟁의 참화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추운 겨울, 얼어붙은 땅 위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으며 헤매는 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조선은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는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맺고서야 겨우 전쟁의 불길을 멈출 수 있었죠. 명분만을 좇았던 외교정책이 가져온 첫 번째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후금은 1636년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 국가를 선포하며 한층 더 강력한 제국으로 이용을 떨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선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복속을 강요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인조 정권은 여전히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며 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신하들 중에는 청의 국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화친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명분과 대명의리라는 굳건한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1636년 12월 청태종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한번 압록강을 건너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된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죠. 미처 방비할 틈도 없이 밀고 내려오는 청군의 인조는 또다시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지만 이미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성벽 안에서 왕과 신하들은 척화와 주화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며 고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성 밖의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들이닥친 청군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하고 마을은 불타고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들이, 딸이, 어머니가 차디찬 땅에 쓰러져 갔고 또 누군가는 이국 땅으로 끌려가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며 백성을 위한 반정을 외쳤던 인조 정권이었지만 정작 백성들은 그들의 명분 싸움 속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되어버린 셈이죠. 47일간의 처절한 항전 끝에 남한산성 안의 식량과 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인조는 결국 삼전도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서 인조는 청태종 앞에 나아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른바 삼전도의 굴욕이었죠. 척박한 땅에 이마를 찧어 피가 흐르는 고통 속에서 인조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위를 얻기 위해 그토록 내세웠던 명분이 결국 자신과 백성들에게 이토록 참혹한 결과를 안겨주었다는 사실 앞에서 말입니다. 광해군이 실리를 추구하며 애써 피하고자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의 생존을 위해 고독하게 줄타기 외교를 펼쳤죠.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들어선 새로운 정권은 그 모든 노력을 폐륜과 명분 없는 외교로 치부하며 오직 대명의리라는 명분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번의 호란과 수많은 백성의 희생, 그리고 왕이 직접 겪어야 했던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의로운 반정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쿠데타가 결국 국가적 재앙을 불러왔다는 역사의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명분만을 좇은 선택이 얼마나 비극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그리고 지도자의 현실적인 판단과 실리적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조반정의 비극은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죠. 인조반정의 아픔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묵직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의명분을 앞세워 왕위를 차지했던 인조 정권은 과연 조선을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끌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정반대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조반정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바로 대명의리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친명배금 정책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내려 했던 위태로운 균형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조선은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후금은 조선이 명나라와 가까이 하며 자신들을 배척하자 결국 1627년 정묘호란을 일으켜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평화로웠던 국경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고 무방비 상태였던 백성들은 고스란히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은 불타 없어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수많은 이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했죠. 하지만 이 참혹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인조 정권의 명분 외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경한 친명 정책을 고수하며 후금, 즉 청나라를 자극했죠. 그 결과 1636년 병자호란이라는 더욱 거대한 재앙이 조선을 덮쳤습니다.
청나라의 대군은 파죽지세로 남아있고 미처 피난할 겨를도 없이 수도 한양은 함락되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한 달여간 결사항전을 벌였지만 고립무원 속에서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죠. 그 순간 조선의 왕은 삼전도라는 차가운 벌판에서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역사에 길이 남을 치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왕이 무릎 꿇는 순간 조선 백성들의 자존심 또한 함께 꺾여 내렸습니다. 이 굴욕적인 항복은 단순한 패배를 넘어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패륜 군주를 몰아내고 대의명분을 바로 세운다던 인조반정이 불과 10여 년 만에 백성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고 왕 스스로는 씻을 수 없는 굴욕을 겪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광해군이 예측했던 현실적인 위협은 결국 현실이 되었고 그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비극은 인조의 손에서 완성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고 수십만 명의 백성이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했으며 국토는 황폐해졌습니다. 삼전도의 치욕은 단순한 왕의 굴복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 전체가 겪어야 했던 깊은 상처이자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과연 누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리를 좇아 고독한 줄타기를 했던 광해군의 외교가 비록 당시에는 비난받았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백성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직 대명의리라는 명분만을 좇아 외세와의 대결을 불사했던 인조 정권의 선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왔죠.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도자의 한결같은 원칙과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명분만 앞세운 채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인조반정과 그 이후의 비극은 우리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는 셈이죠. 명분만 좇아 현실을 외면한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참혹한 대가를 치르는지 인조반정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새겨주었습니다. 정의로운 반란 뒤에는 백성 삶을 파괴하고 왕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냉혹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었죠. 광해군이 고독하게 지키려 했던 현실적인 외교 노선은 국가 생존을 위한 고뇌의 어린 선택이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죠. 그는 후금 위협을 직시하며 대의명분보다 실리를 좇아 백성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현명한 군주였죠. 하지만 인조 정권은 현실을 외면한 채 대명의리라는 공허한 이상만을 좇았고 그 결과는 참혹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 두 전쟁은 2년만을 앞세운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 조아린 인조의 모습은 단순한 왕의 굴복 넘어선 국가적 치욕이었죠. 이는 조선 공동체 전체가 겪어야 했던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수백 년 지나도록 그 상처는 아물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